내 손목에 뼈가 튀어나올 때까지 30년을 일했다. 그 대가는 고작 이거 하나였다. 나는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려 한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내 헌신은 고작 내 아들의 휴대폰 알림 속 빛 독촉보다 못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의 유품. 내 삶의 모든 억울함이 이 차가운 돌덩이 속에 있었다. 나는 옥반지를 들어 강물 쪽으로 팔을 뻗는다. 반지는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지기 직전이다. 나는 그저 며느리를 의심했다. 내 유일한 유품을 탐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가장 믿었던 내 남편의 입속에 있었다. 며느리가 침대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황급히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숨기는 모습. 남편이 새벽에 작은 소리로 전화하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속삭이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반지의 행방, 남편의 거짓말, 30년간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이 집안의 구조적 문제까지. 내 남편은 나 몰래 나의 친정 유산까지 건드리면서 왜 나한테는 끝까지 숨긴 거야? 당신의 그 선한 의도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그 선한 의도의 배신이 내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옥반지를 던지려던 손을 멈춘다.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다. 이제 그들의 배신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구경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들의 짐이 아닌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진실과 가치를 내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나는 옥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코트를 여민다. 강물에서 시선을 떼고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강둑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린다. 나는 이 집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내가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시작된다. 30년 동안 이 집의 시계 태엽은 내가 감았다. 내 노동은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고 공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나는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비켜서야 했다. 나는 늘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오늘은 회식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 옷들은 꼭 찬물로 돌려주시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협력업체를 대하는 것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수많은 말을 삼켰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며느리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의 오염원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의 빨래가 섞이면 안 된다니. 그 차가운 선긋기가 내 억울함의 첫 씨앗이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잠옷을 보고도 차마 손대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의 세탁물부터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분류하고 빨랫감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오랜 가정부일로 망가진 허리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의 역사였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려 애썼다. 그때 나는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옥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30년 고부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작은 증표였다. 혹시나 싶어 온 집안을 조용히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 방 앞을 서성이는 내 모습은 영락없이 남에게 의심받기 쉬운 주눅든 사람이었다. 나는 아침 신문을 펼쳐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당신 혹시 내 반지 못 봤어? 며느리 들어오고부터 없어진 것 같아서.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한다. 아유, 나이 들면 물건 간수도 제대로 못한다더니. 또 어디다 흘리고 나만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 며느리한테 가서 혹시 내가 훔쳤냐 하고 물어볼까? 훔쳤냐는 말을 내 입이 아닌 남편의 입을 통해 들으니 내 의심이 죄가 되는 것만 같았다. 남편은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나를 문제 있는 늙은이로 낙인 찍었다. 내 마음속에선 며느리를 향한 억울한 의심과 남편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확신했다. 내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짧은 대답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나는 방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설거지하며 흘리는 한숨,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걸레질하는 손짓은 더 이상 가족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집의 시계 태엽을 돌리던 나는 이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나도 모르게 며느리 방 앞에서 서성였다. 혹시 반지가 그 방에 있을까? 며느리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작은 앞치마 주머니를 톡톡 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주머니에는 분명히 반지가 있었다. 나는 이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혼자임을 깨달았다. 반지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비난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반지를 찾는 일을 넘어 나를 둘러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쳐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반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집안을 감쌌다. 내가 물건을 찾거나 며느리 방 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의 생일날 벌어졌다. 가족이 모이는 날은 내겐 축제가 아니라 증명이었다. 내가 여전히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날.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다. 주방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를 큰 접시에 옮겨 담는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벽에 기댄 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오랜 가정부 일로 망가진 허리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의 역사였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려 애썼다. 잠시 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거실에서 음식 앞에서 칭찬을 건넨다. 와, 수경아 음식 정말 대박이다. 누가 했어? 아,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 손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맛을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릇을 나르는 순간 며느리가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친구에게 속삭인다. 근데 요즘 어머니 좀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뭘 하든 감시하는 것 같고.
며느리가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톡톡 치며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녀가 주머니를 치는 손짓은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반지를 숨긴 사람이 며느리임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반지를 숨기고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구나. 내 희생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내 감정은 예민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영원히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더 심각한 것은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었다. 당신 나이 들수록 의심만 늘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 며느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안 보여? 남편의 훈계는 내게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3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상처를 받았다. 손녀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그 틈에 끼지 못하고 주방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아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하다 멈추고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봤다. 남편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고통과 억울함이 표면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결심한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남편과 아들마저 나를 냉대하자 나는 방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내 방은 집의 가장 구석진 곳, 햇볕이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벌어들인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며 가장 작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 통증은 새벽이 될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나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조용히 흐느꼈다. 문득 시어머니의 낡은 방 쪽에서 희미하게 약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냄새. 곰팡이와 낡은 약 냄새가 섞인 세월의 냄새. 나도 저렇게 낡고 병든 채 이 집에서 잊혀지겠구나. 며느리도 언젠가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있으면 그들의 자유가 제약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다.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한다. 며느리도 남편도 만지지 않는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유품함이 보인다. 나는 유품함 속에서 오래된 통장 사본과 함께 30년 전 날짜가 찍힌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의 봉투가 낡아 노랗게 바랬다. 편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나의 가장 큰 짐, 그리고 미안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통장에는 내 결혼 시점에 내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과 비슷한 금액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며느리가 내 반지를 훔친 것이 이 정도일까? 아니, 이건 가족이 30년 동안 숨겨온 훨씬 더 깊은 비밀 같았다. 나는 반지를 찾는 일을 넘어섰다. 나를 평생 억울하게 만든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찾아야 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짐처럼 취급당한 이유, 그것을 알아야 했다. 나는 이제 나를 둘러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쳐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진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정 사촌 언니 경희의 집. 나는 언니에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립된 삶, 그리고 옥반지 실종 사건과 남편에게 받은 냉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 사본과 편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경희는 내게 유일하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순이야라고 불러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평생 참으며 살아온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며느리가 반지를 숨겼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 집에서 내가 숨쉴 곳이 있니? 경희는 나를 지지했고 힘을 주었다. 우리는 내가 찾아낸 낡은 통장 사본과 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다. 우리는 그 문서가 남편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는 돋보기를 쓰고 낡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통장의 기록, 30년 전의 거액 이체 내역, 시어머니의 편지 조각들이 의심스럽게 일치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30년 전 남편에게 보낸 나의 가장 큰 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다. 우리는 남편이 결혼 초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나의 친정 유산 중 상당 부분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했음을 추론했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닌 배신감에서 오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내 친정 유산까지 건드리면서 왜 나한테는 끝까지 숨긴 거야? 경희는 조용히 나의 등을 쓸어주었다. 내가 알면 이 집이 깨질까봐 그랬겠지.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침묵이 너를 평생 억울하게 만든 거야, 순이야. 30년간의 모든 고통과 오해의 근원이 며느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을 지키려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했던 모든 핀잔, 시어머니의 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비밀을 지키려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진실은 나에게 분노와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이제 이 진실을 가족 모두에게 밝힐 준비를 시작한다.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며느리가 아닌 남편을 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진실을 혼자 삼킬 수 없었다. 이 집안의 30년 역사가 남편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 거짓말이 나를 평생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만들었으니까. 나의 억울함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닌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투쟁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평소와 달리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며 남편을 응시하고 있다. 며느리와 아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 나는 식사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와 통장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여보, 당신 30년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일 있어. 이 통장에 찍힌 거액의 이체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이 편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며느리와 아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본다. 당신,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그걸 왜 들춰내? 남편은 변명하듯 황급히 말했다.
나는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옛날 일? 당신 어머니의 사채 빚을 갚으려고 내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내 허락도 없이 썼다는 게 옛날 일이야?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억눌려온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다. 당신의 그 선한 의도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 어머니는 평생 나한테 미안해했고 나는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어. 당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나는 평생 이기적인 며느리라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고 식탁 위 문서들을 번갈아 쳐다본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의 유산을 썼다고요? 저희한테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빚 때문에 고생하신 것도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오해가 풀림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가장 큰 배신을 확인했다. 이 집의 모든 관계가 이 진실 앞에서 흔들리고 산산조각 날 위기를 맞이했다. 나의 모든 분노의 화살은 남편에게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사소한 갈등에 갇히지 않았다. 내 억울함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집의 모든 평화는 나의 희생과 남편의 거짓말 위에서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결심한다. 집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거실에서는 나와 남편의 격렬한 다툼이 이어졌다. 아들 부부는 방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고성은 문 밖으로도 새어나왔다. 내가 미안해. 하지만 그때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였다고 계속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족? 당신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이 집이 가족이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이 집에서 지웠어. 당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나는 평생 이기적인 며느리라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했어. 나는 내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다. 그 순간 아들 내외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다. 아버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30년을. 어머니한테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다.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으셨을 줄은. 저는 어머님이 그냥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남편은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했다고 느꼈는지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화를 내며 거실을 뛰쳐나갔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런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고 나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았다. 나는 낡은 옷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낸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선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 진실을 밝혀봤자 남은 건 파국뿐이었다. 며느리는 떠났고 남편은 외면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그들의 거짓말과 나의 오해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절망을 느꼈다. 다시 한번 나는 비가 그친 강가로 향한다. 내가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다. 나는 옷반지를 강물에 던지려 손을 뻗는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이 반지와 함께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의 모든 굴레를
나는 옥반지를 쥔 채 강물 앞에 서서 떨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멈춰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비에 젖은 채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는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엄마의 희생을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일도 죄송하고 저희가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옥반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내가 반지를 던지려던 손을 멈춘 순간 아들이 작은 종이 쪽지를 내민다. 며느리 수경의 글씨체였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반지는 제가 수리점에 맡기려고 했어요. 너무 낡아서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을 제가 실수로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충격과 함께 며느리의 선한 의도를 깨닫는다. 며느리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몰래 지키려 했던 것이다. 오해는 풀렸지만 나는 아직 며느리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내 앞에 선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님 미워한 거 아니에요. 저희 옷이랑 빨래 분리한 것도 어머님 옷이 상할까봐. 저 혼자 어머님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냈던 거예요. 제 이기심 때문에. 죄송해요. 며느리는 나를 붙잡고 오열했다. 모든 오해가 폭발적으로 해소되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처럼 며느리도 나를 오해했던 것이다. 남편의 거짓말은 밝혀졌고 며느리의 진심은 드러났다. 나는 30년 만에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내 모든 희생이 이제야 가치를 부여받는 감동의 클라이맥스였다. 나는 반지를 강물에 던지지 않았다. 내 억울했던 삶은 비로소 가족들에게 이해받는 역사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후회를 보았고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인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수리를 마친 옥반지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다. 반지는 이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반지를 끼지 않았다. 내 손가락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희생의 굴레가 아닌 박순이로서의 새로운 삶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내 앞에 선다. 그의 손에는 주택명의 변경 서류가 들려 있었다. 명예, 당신 앞으로 돌려놨어. 당신의 유산을 돌려주기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의 삶을 존중할게. 나는 담담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로는 살지 않겠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당신들의 짐이 아닌 당신들의 경계 밖에서 나 자신으로 살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짐을 모두 싸고 현관 앞에 섰을 때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너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나는 가족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택시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다. 오랜 친구이자 사촌 언니 경희가 옆자리에 앉아 미소 짓는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 냄새. 20년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다.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울진의 작은 집,
나는 창문을 열고 바다 소리를 들었다. 설거지통 대신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자. 남을 위해 74년을 희생했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겠다. 가족들은 더 이상 나를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닌 박순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끔 울진 집으로 찾아와 나만의 삶을 응원한다. 나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신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 알겠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박순이의 빛나는 독립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과 그로 인해 무너졌던 한 여성의 삶.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박순이가 가족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고 마침내 나 자신으로 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용기 내어 밝혀야 할 진실 혹은 나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박순이의 새로운 울진 생활 뒷이야기나 다른 시니어들의 눈물과 감동이 있는 다음 드라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